어머, 아줌마! 여기 귀한 상견례 자리예요. 물 흐리지 말고 당장 나가요. 30년 전 제 아들의 병원비를 빌미 삼아 맨손으로 변기를 닦게 했던 원수 같은 동창 경이 밍크 코트를 휘감고 기세가 등등한 그 여편네의 귀에 나는 조용히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목이 조여 파멸해가는 너의 추악한 민낯을 보는구나. 10년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것처럼 통쾌했습니다. 사람 팔자 참 모른다는 말이 있지요. 귀하디귀한 내 자식 앞길에 혹여나 흠이라도 잡힐까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이 악물고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내 몸 부서지는 건 참아도 내 자식 기죽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게 우리네 어머니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최고급 한정식 집 앞. 66의 영숙 씨는 입구에 들어서기 전 정장 치맛자락을 몇 번이나 쓸어내렸습니다. 아들이 첫 월급을 타서 선물해준 번듯한 옷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오늘은 영숙 씨의 금지옥엽 같은 외아들 민우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36의 나이에 외국계 대기업 최연소 임원 자리에 오른 영숙 씨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자 등불 같은 아들이었지요.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제 여자친구도 처가 식구들도 다 좋은 분들이니까 평소처럼 편하게 계시면 돼요. 아들의 든든한 목소리에 영숙 씨는 겨우 숨을 고르며 예약된 룸의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벌써 예비 며느리감과 그 부모가 도착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영숙 씨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기 상석에 앉아 거만하게 목을 빳빳이 세우고 있는 여편네. 번쩍이는 다이아 반지를 낀 손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어깨에는 수천만 원짜리 최고급 밍크 코트를 걸치고 있는 저 여자의 얼굴이 너무나도 낯이 익었습니다. 아니, 저 여편네가 왜 저기 앉아 있어? 그 여자는 바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영숙 씨를 머슴 부리듯 무시하고 불과 1년 전 동창회에서까지 영숙 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원수 같은 동창 배경이었습니다. 경희 역시 문이 열리자 기세등등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기업 임원 사위를 본다는 생각에 온 동네 유세를 다 떨고 온 터라 눈에 뵈는 게 없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그런데 들어서는 영숙 씨의 얼굴을 본 경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경희는 영숙 씨가 사돈일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저 옷만 번지르르하게 차려입은 식당 아줌마나 파출부가 방을 잘못 찾아온 줄 안 것이지요. 경희는 그 특유의 얄미운 콧소리를 내며 대뜸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어머, 아줌마! 여기 상견례 하는 귀한 자리예요. 방 잘못 찾았으니까 물 흐르지 말고 얼른 나가요, 얼른. 귀를 의심케 하는 경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용한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그 남편 될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경희는 멈추지 않고 혀를 찼습니다. 아니, 강남 인류 한정식집이라더니 종업원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아무나 문을 덜컥덜컥 열어줘 치네. 그때였습니다. 영숙 씨의 뒤를 따라 들어오던 아들 민우가 굳은 표정으로 영숙 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경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줌마라니요. 장모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이쪽은 제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나? 뭐라고?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경희의 입에서 들고 있던 찻잔이 달그락거리며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밍크 코트 속에 감춰진 경희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단하다던 사위의 어머니, 자기가 평생 발가락대만큼도 못하다고
무시하며 하녀 취급했던 고향 동창 김영숙이 바로 자기 딸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경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신 흑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영숙 씨는 파르르 떨고 있는 경희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경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생을 참아왔던 영숙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숯불을 마주한 것처럼 경희의 얼굴이 수치심과 당혹감으로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는 경희를 보며 영숙 씨는 가슴 저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30년 전의 핏빛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지나고 나면 다 잊힌다고. 하지만 자식 입에 들어갈 밥숟가락 때문에 남에게 짓밟혔던 그 비참한 서름은 수십 년이 지나도 뼈마디에 고스란히 새겨져 지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영숙 씨와 경희는 고향 충청도의 한 여고 동창이었습니다. 영숙 씨도 젊은 시절에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성실한 남편 만나 토끼 같은 아들 낳고 남들 하는 만큼은 누리며 살 줄 알았지요. 하지만 인생사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영숙 씨가 36 되던 해 남편이 믿었던 친구에게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살던 집이며 세간살이며 모조리 빨간 딱지가 붙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아 당장 어린 민우에게 먹일 우유 하나, 살 돈이 없던 그 암흑 같던 시절, 영숙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향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건설업자 아내로 떵떵거리며 살던 경희를 찾아갔습니다. 경희야, 내가 염치가 없다. 우리 민우가 지금 보름째 장기침을 하는데 병원 갈 돈이 없어서 그래. 부끄러운 거 아는데 딱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식당 공장 가리지 않고 일해서 이자까지 꼭 갚을게.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해본 영숙 씨가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구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고 시절 떡볶이 한 접시도 나눠 먹던 동창이라면 손을 잡아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경희의 반응은 잔인했습니다. 경희는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영숙 씨가 가져온 낡은 가방을 힐끗 보더니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빛바랜 자식들의 헌 옷가지 몇 벌과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영숙 씨 얼굴 앞으로 툭 던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영수가 돈이라는 건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야. 너 지금 거지나 다름없는데? 뭘 믿고 100만 원을 주니? 자, 이거 우리 애들이 입다 버리려던 옷이니까 민우나 입히고 그 돈으로 차비나 해서 가라. 방바닥에 던져진 헌옷과 몇 장 안 되는 돈을 보며 영숙 씨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아프다는데 그 자존심이 다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영숙 씨는 피눈물을 삼키며 그 헌 옷가지를 품에 안고 경희의 집을 나왔습니다. 경희의 악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숙 씨가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동네 작은 고깃집에서 불판 닦는 일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난히 시끄러운 예약 손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화려한 모피를 두르고 온 동네 부잣집 사모님들을 몰고 들어온 계주가 다름 아닌 경희였습니다. 경희는 불판을 갈러 들어온 영숙 씨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척 가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어머, 얘들아 이것 좀 봐. 얘 영숙이 아니니? 어머 영숙아, 너 여기서 불판 닦고 있었어?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알았으면 진작 이 가게로 오는 건데. 동행한 여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경희는 신이 난 듯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영숙 씨 앞치마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자, 이건 내 동창 고생하는데 주는 팁이야. 영수가 여기 바닥에 기름때 때문에 미끄럽다. 우리 언니들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여기 물기 좀 깨끗하게 닦아줘. 마치 식당 하녀 대하듯 턱짓으로 바닥을 가리키는 경희의 모습에 영숙 씨는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대놓고 친구를 짓밟으며 자신의 부를 과시하던 그 악마 같은 미소를 보았습니다. 영숙 씨는 그날 밤 가게 화장실 구석에서 불판을 닦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배경이, 내가 오늘 내 짓밟은 자존심 언젠가는 내가 뿌린 대로 다 거두게 해주마. 내 반드시 내 아들만큼은 번듯하게 키워서 내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 들고 살리라. 금오진 서름이 기억이 오늘 이 화려한 강남 상견례 자리에서 부메랑이 되어 경희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눈도 못 마주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경희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그 모진 풍파를 견디며 살다 보니 어느덧 머리엔 하얗게 서리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늙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인가 봅니다. 지독하게 영악했던 경희 그 여편네는 나이가 들어서도 그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불과 1년 전 여고동 창의 날이었습니다. 당시 영숙 씨는 참으로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치매까지 찾아온 시어머니를 집에서 홀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요양원에 모시라고 등 떠밀었지만 젊은 시절 없는 살림에도 며느리 기한 죽이려고 애쓰시던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영숙 씨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똥오줌 묻은 이불을 빨고 정신이 흐려져 야이년아 밥 줘라 소리치시는 어머니를 달래다 보면 온몸이 물먹은 솜장수처럼 무거웠지요. 그날은 동창들이야도 얼굴 좀 보자고 성화를 부려 정말 오랜만에 큰맘 먹고 외출을 한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머리맡에 죽 한 그릇 차려놓고 기저귀를 새로 갈아입힌 뒤 부랴부랴 약속 장소인 시내 뷔페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옷 중에서 그나마 제일 깨끗한 가디건을 걸치고 들어선 동창회장. 문을 열자마자 화려하게 치장한 동창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는 여편네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배경이었습니다. 그날도 목에 번쩍이는 담비 목도리를 두르고 사모님 행세를 톡톡히 하고 있더군요. 영숙 씨가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으려 하자 경희의 그 여우 같은 눈빛이 영숙 씨를 콕 집어내더니 큰 소리로 동네방네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얘 영수가 너 여기 올 수 있는 형편이었니? 난 내가 하도 연락이 안 돼서 시어머니 똥오줌 받느라 집구석에 gat해 죽은 줄 알았잖아. 얘들아, 여기 영숙이 자리 좀 만들어줘라. 노인네 수발 드느라 얼굴 쪼그라진 것 좀 봐. 가여워라. 동창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지며 동창들의 시선이 영숙 씨의 거칠어진 손과 낡은 신발로 쏠렸습니다. 몇몇 동창들은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경희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희는 신이 난 듯 자기 앞에 놓인 수입 명품 가방을 톡톡 치며 자랑질을 이어갔습니다. 그러게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거나 자식을 잘 키워야 한다니까? 우리 첫째 사위는 이번에 대기업에서 보너스 탔다고 나한테 피부과 회원권 끊어주면서 장모님 늙지 말라잖아. 영수가 너도 맨날 생선대가리만 치며 노인네 수발만 들지 말고 나처럼 관리 좀 하고 살아? 여편네 팔자가 그게 뭐니? 위로를 가장한 그 잔인한 칼날 같은 말들이 영숙 씨의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그리고 자식과 시어머니를 위해 희생해온 영숙 씨의 삶이
경희의 돈 자랑, 몇 마디의 졸지에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경희는 영숙 씨가 가져온 낡은 청가방을 보며 은근히 자리를 피하라는 듯 눈치를 주었고 결국 영숙 씨는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화장실로 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며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숙 씨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경희야, 넌 내 눈에는 내가 모시는 내 시어머니가 부끄럽고 내 거친 손이 더러워 보이더냐? 두고 보거라.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진심으로 사는 사람의 손을 들어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눈물 젖은 다짐을 한 지 고작 1년이 지났을 뿐인데 지금 영숙 씨의 눈앞에 있는 경희는 그때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시나무 떨듯 사정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던 친구가 자기 딸의 명주를 쥐고 있는 예비 시어머니로 나타났으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겠지요. 영숙 씨는 조용히 찻잔을 들며 경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대반전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동창회에서 돌아와 밤새 울었던 영숙 씨는 새벽녘 침에 걸린 시어머니의 마른 발을 수건으로 닦아드리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저 기죽지 않아요. 돈 많은 거 하나 안 부럽습니다. 저에겐 목숨보다 귀한 우리 민우가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했던가요? 시장 바닥에서 고등어 비린내를 풍기며 밤에는 할머니의 대소변을 닦아내면서도 단 한 번도 미소를 잃지 않던 엄마의 거친 손을 아들 민우는 그 엄마의 피눈물을 먹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민우는 사춘기 시절 그 은한 방황 한 번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비싼 메이커 운동화를 신을 때 시장표 10,000원짜리 운동화를 신고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독종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강남에 제일 좋은 아파트 사줄게. 엄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전교수석 상장을 엄마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주며 환하게 웃던 아들의 모습을 영숙 씨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민우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졸업하기도 전에 세계적인 외국계 컨설팅 기업에 쟁쟁한 부잣집 자식들을 제치고 당당히 수석으로 입사했습니다. 남들은 40이 넘어도 달기 힘들다는 대기업의 별, 즉 임원 자리를 민우는 36이라는 젊은 나이에 실력 하나로 꿰찼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아 연봉은 수억 원대로 치솟았고 회사에서는 번듯한 최고급 외제세단과 기사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성공한 뒤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첫 임원 성과금을 타던 날 민우는 현금 1억 원이 든 돈다발을 영숙 씨 무릎에 안겨주었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이제 시장일 그만두고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이거 다음 주 동창회 갈 때 꼭 입고 가. 아들이 내민 것은 백화점에서 가장 비싸다는 최고급 명품 정장과 악어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아들의 마음이 고마워 눈물을 흘렸지만 그 돈을 쓰지 않고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돈으로 유세 떠는 경희 같은 여편네들이 얼마나 천박한지 잘 알았기에 영숙 씨는 그저 내 자식이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는 번듯한 사회인으로 자라준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치매로 오랜 기간 앓으시던 시어머니가 영숙 씨의 손을 꼭 잡은 채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를 마지막 길까지 지극정성으로 보내드린 영숙 씨는 비로소 평생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 민우를 참한 처자에게 장가보내는 일뿐이었습니다. 민우가 어느 날
엄마,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어요. 집안은 조금 평범하지만 심성이 착하고 현명한 여자예요라며 수줍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했을 때 영숙 씨는 무조건 찬성했습니다. 내 자식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 사참으로 짓궂은 운명의 장난인지 그 착하다는 예비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바로 영숙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모욕했던 동창 배경이일 줄이야. 영숙 씨가 아들이 선물해준 명품 옷을 입고 최고급 외제차에서 내려 품격 있게 걸어 들어왔을 때 경희는 그것도 모르고 영숙 씨를 파출부 취급하며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이십니다라는 민우의 벼락 같은 한마디의 상황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급을 나누고 무시하던 경희는 자기가 그렇게 잡고 싶어 안달이 났던 대기업 최연소 임원사위의 어머니가 바로 자기가 평생 하녀 취급하던 동창 김영숙이라는 사실 앞에 사지가 마비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자식 농사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복수가 경희의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로 꽂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이 노랗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경희는 그날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의 아들 민우가 매섭게 쳐다보자 경희는 밍크코트 자락을 쥔 손을 부르르 떨며 입만 벙긋거렸지요. 사실 경희가 오늘 이 상견례 자리에 목숨을 걸고 나온 데에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기가 막힌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수천만 원짜리 밍크코트를 두르고 백화점 VIP랍시고 유세를 떨고 다녔지만 사실상 경희네 집안은 이미 폭삭 내려앉은 빚 좋은 게 살고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경희 남편이 무리하게 무속인 말만 믿고 시행사에 돈을 댔다가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법원에서 최고장과 압류 통지서가 날아오는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은행 대출이 모두 잡혀 있어 당장 몇 달 뒤면 길거리로 나앉을 판국이었지요. 동창들 앞에서는 돈 자랑을 해댔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피가 마르는 지옥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딸 수정이가 대기업 최연소 임원의 연봉이 수억이라는 신랑감을 데려왔으니 경희 눈에는 민우가 사위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밧줄로 보였을 겁니다. 다행이다. 이 결혼만 성사시키면 대기업 임원 사위 돈으로 남편 빚도 갚고 내 체면도 살리고 강남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평생 떵떵거릴 수 있겠다. 돈에 눈이 먼 경희는 사위를 완벽하게 낳기 위해 엄청난 거짓말의 덫을 놨습니다. 민우와 딸 수정이 앞에서 대놓고 큰 소리를 탕탕 쳤던 겁니다. 아유, 이서방, 우리 집안 알지? 내가 우리 귀한 딸 시집 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내겠어? 결혼만 해. 내가 강남 30평대 아파트 명의는 우리 딸 혼수로 해줄 테니까 혼수 걱정은 아예 하지를 마. 기가 막히게도 있지도 않은 강남 아파트를 주겠노라며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사위 돈으로 대출을 막거나 일단 결혼부터 시켜놓고 나중에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다. 핑계를 대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려던 아주 영악한 속셈이었습니다. 경희의 딸 수정이는 엄마가 정말 돈이 많아서 아파트를 해주는 줄 알고 그저 순진하게 좋아라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지요. 경희는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기선을 제압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될 사람이 돈 없는 시골 노인네라길래 대놓고 무시하면서 우리가 아파트까지 해주는데 감히 어디서 고개를 들어? 하고 사위기를 콱 죽여 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하늘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내가 떵떵거리며 사기 칠판을 짜놓은 그 대단한 사위의 어머니가 자기가 30년 동안 파출부 부리듯 무시하고 불과 1년 전 동창회에서 노인네 똥오줌 받느라
고생한 애라며 쓰레기 취급했던 김영숙이라니요. 경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벼락을 맞은 듯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 저 영숙이년이 내 딸 결혼을 순순히 시켜줄 리가 없고 만약 이 결혼이 깨지면 자기 집안은 당장 부도가 나서 압류 딱지가 붙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판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사위 앞에서 쳐놓은 강남 아파트 거짓말까지 들통나면 인생이 끝장나는 상황이었지요. 전세는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덫을 놓아 사람을 사냥하려던 여우가 도리어 자기가 판 함정에 두 발이 꽉 묶여버린 꼴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눈치만 보는 경희의 눈빛 속에서 그 비겁한 두려움을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영숙 씨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평생 참아온 영숙 씨의 차갑고도 활기찬 복수의 놀이판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루만의 정적이 얼음판보다 더 서슬퍼렇게 가라앉았습니다. 경희는 목덜미에서부터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려 밍크 코트 속 옷자락을 축축하게 적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아들 민우는 팔짱을 낀 채 서늘한 눈빛으로 경희를 주시하고 있었지요. 경희의 딸 수정이는 영문도 모른 채 제 엄마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아줌마 나가라며 삿대질을 해댄 꼴에 안절부절 못하며 경희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왜 그래 진짜? 민우 오빠 어머니한테 무슨 말실수를 한 거야? 얼른 사과드려. 딸이 다그치자 경희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경희가 사과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점잖게 내숭 떨며 넘어가는 건 영숙 씨 체질에 맞지 않았지요. 영숙 씨는 오히려 아주 유쾌하고 활기찬 목소리로 루만의 분위기를 확 깨워버렸습니다. 어머머, 얘 배경이 아니니?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우리 사돈댁 될 뿐이. 내 여고 동창 경이었다니 나 진짜 꿈에도 몰랐다 얘. 영숙 씨가 두 손을 짝 치며 환하게 웃자 경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웃음이 결코 반가움의 웃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숙 씨는 아주 능청스럽고 찰진 목소리로 양가 아들딸과 경희 남편이 다 듣는 앞에서 과거의 보따리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경희야, 너 기억나니? 우리 36 때 내 남편 망해서 밤새 울면서 너 찾아갔을 때 말이야. 그때 내가 우리 민우 잎이라고 다 찢어져가는 너희 애들 헌옷가지랑 10,000원짜리 몇 장 바닥에 휙 던져줬었잖아. 나 그때 그 옷 가슴에 안고 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근데 그 헌옷 얻어 입던 내 아들이 이렇게 번듯하게 커서 내 사위가 되겠다고 여기 앉아있네? 사람 팔자 참 신통방통하지 않니? 저기, 영수가 그게 무슨... 경희의 얼굴이 순간 홍당무처럼 붉어졌다가 이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옆에 있던 경희 남편은 당신이 정말 그런 짓을 했어? 하며 경희를 째려보았고 딸 수정이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쩍 벌렸습니다. 민우는 이를 악물며 엄마의 거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참교육은 이제 겨우 1단기어를 넣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이니? 나 살겠다고 고깃집에서 불판 닦을 때 내가 사모님들 떼거지로 몰고 와서 야 영숙아 여기 바닥 미끄러우니까 물기 좀 깨끗하게 닦아라 하면서 내 앞치마에 팁으로 수표 몇 장 쑤셔 넣어줬잖아. 나 그때 내 덕분에 이악 물고 일해서 우리 아들 대학 보냈어. 내가 내 인생의 은인이다 얘. 영숙 씨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을 이어갔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송곳이 되어 경희의 심장을 콕콕 찔렀습니다. 루마는 경희의 과거 악행이 낱낱이 까발려지며 그야말로
처참한 확인 사살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불과 1년 전 동창회에서도 기억나지? 치매 걸린 시어머니 똥오줌 받아내느라 얼굴 쪼그라들었다고, 여편네 팔자 딱하다고 내가 동창들 앞에서 나 엄청 걱정해줬잖아. 그때 내 첫째 사위가 용돈을 1,000만 원이나 줘서 백화점 다니며 관리한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어머, 내 정신 좀 봐. 그 대단한 사위보다 우리 민우가 돈을 배는 더 버는 것 같던데 어쩌니? 영숙 씨의 서글서글하면서도 매서운 눈빛이 경희의 눈동자를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평생 돈으로 사람을 짓밟고 유세 떨던 경희는 자기가 지은 말의 빚들이 고스란히 제 딸의 앞길을 막는 거대한 바위가 되어 돌아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참하게 짓밟혔던 식당 아줌마가 이제는 내 자식의 생사를 쥔 가장 높고 우아한 여왕이 되어 경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타들어가는 목으로 물만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진짜 핵폭탄은 아직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영수가 저기, 내가 그때는 어려서 철이 없었나 봐. 제발 옛날 야기는 그만하고 마저 식사하자. 응? 경희는 핏기가 싹 가신 입술을 바르르 떨며 영숙 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자리를 모면해 보려고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영숙 씨는 그 얄팍한 속셈을 그냥 넘겨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어디 감히 그 부끄러운 죄들을 철없던 시절이라는 말 한마디로 퉁치려 든단 말입니까? 영숙 씨는 숟가락을 가볍게 내려놓으며 이번엔 아주 활기차고 쾌활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식사는 무슨, 오랜만에 동창 만났는데 회포부터 풀어야지. 아, 맞다. 경희야, 나 우리 민우한테 얘기 다 들었어. 내가 우리 아들 장가 올 때 강남 30평대 아파트 명의를 혼수로 해준다며? 그 순간 룸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쩍 하고 갈라졌습니다. 경희는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얘, 동창회에서도 그렇게 돈 자랑을 해대더니 역시 사돈댁 재력이 대단하네. 사위 사랑은 장모라더니 강남 아파트를 턱턱 내놓고 말이야. 그 정도 아파트면 요즘 시세로 20억은 가볍게 넘을 텐데 사돈댁 형편에 그 정도는 껌이지? 안 그래, 경희야? 영숙 씨가 눈을 반짝이며 칭찬하듯 몰아붙이자 경희는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 그게 있잖아. 하며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사실 경희 남편의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고 집구석엔 압류 통지서가 날아드는 마당에 강남 아파트는커녕 당장 딸 시집 보낼 예단비 몇백만 원도 빚을 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사위 돈으로 남편 빚을 갚아보려고 쳐놓은 사기극이었는데 영숙 씨가 그 미천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버린 것입니다. 경희가 식은땀만 흘리며 대답을 못하자 옆자리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던 경희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 경희가 사위 집안에 그런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해놓았다는 걸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던 겁니다. 당신, 이게 무슨 소리야? 강남 아파트라니? 우리가 지금 무슨 돈이 있어서 강남에 아파트를 해준다는 거야? 당신 미쳤어. 경희 남편이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자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가만히 좀 있어봐요.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경희가 당황해서 남편의 팔을 붙잡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꼴을 가만히 지켜보며 차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평생을 돈 많은 사모님인 척 남을 짓밟고 유세 떨던 여편네의 화려한 가면이 양가 자식들 앞에서 처참하게 찢겨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은 모르고 계셨나 봐요? 경희야, 너 우리 민우한테 거짓말한 거였니? 아이고, 난 또 내가 동창회에서 워낙 잘 산다고 기세를 부리길래 정말 대단한 혼수를 해오는 줄 알았지. 돈도 없으면서 사위 잡으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거였어? 영숙 씨의 칼날 같은 웃음소리가 경희의 귀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해 남의 귀한 아들을 등쳐먹으려던 경희의 미천이 낱낱이 털리며 방 안은 감출 수 없는 수치심과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기가 판 덫에 치여 비명을 지르는 꼴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던 여우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루마는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희 남편의 고함에 이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경희의 딸, 예비 며느리 수정이었습니다. 수정이는 제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돈 많은 사모님인 줄로만 알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견례 자리에서 드러난 엄마의 민낯은 추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예비 시어머니를 하녀 취급하며 짓밟았던 악질 동창이었던 것도 모자라 남편들 민우에게 강남 아파트라는 어마어마한 사기를 쳐서 결혼을 구걸하려 했다니요. 수정이의 얼굴이 수치심과 배신감으로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수정이는 떨리는 몸을 일으키며 경희를 향해 악을 쓰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진짜 인간이야? 어떻게 민우 오빠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해? 그리고 아파트는 무슨 돈으로 해준다는 거였어? 우리 집 망해가는 거 오빠 돈으로 메꾸려고나 이용한 거야? 수정아, 너 시끄럽게 왜 이래?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경희가 당황해서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정이는 거칠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동창들 앞에서도 나 기죽지 말라고 아파트 해준다 유세 떨더니 그게 다 사기였어? 나 민우 오빠 얼굴을 어떻게 봐? 오빠 어머니 얼굴은 어떻게 보냐고. 나 부끄러워서 더는 여기 못 있어. 수정이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가방을 챙겨 룸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수정아, 수정아. 경희 남편 역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영숙 씨와 민우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집안 단속을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는 딸을 잡기 위해 허겁지겁 방을 나갔습니다. 기세등등하게 밍크 코트를 휘감고 들어왔던 사돈댁 자리가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나버린 것입니다. 방 안에는 이제 영숙 씨와 아들 민우 그리고 혼자 남겨진 경희뿐이었습니다. 경희는 사방이 꽉 막힌 벽에 갇힌 것처럼 숨을 헐떡였습니다. 딸에게도 외면당하고 남편에게도 버림받은 채 자기가 쳐놓은 사기극의 부메랑을 맞아 피투성이가 된 꼴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눈에 눈물 내며 돈으로 유세 떨던 여편네가 자식의 인생을 제 손으로 망쳤다는 자책감과 수치심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비참하게 무너진 경희의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 경희의 거실 바닥에서 헌 옷가지를 품에 안고 피눈물을 흘리던 36의 김영숙이 오늘의 이 통쾌한 광경을 본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영숙 씨는 소리내어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한 침묵이 경희에게는 세상 그 어떤 채찍보다 매섭고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경희야,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제 자식 눈에는 진물이 나는 법이란다. 내가 부린 그 영악한 욕심이 결국 내 딸 가슴을 난도질했구나. 영숙 씨의 서늘한 음성이 경희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악인이 뿌린 독한 씨앗이 결국 제 집안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인과응보의 잔혹한 현장이었습니다. 풍비박산이 난 상견례장을 뒤로하고 영숙 씨는
아들 민우의 든든한 호의를 받으며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어준 최고급 외제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저 멀리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가, 제발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줘. 고개를 돌려보니 그 대단하시던 강남 사모님 배경이가 머리는 산발이 되고 그 비싼 밍크코트 자락이 주차장 시멘트 바닥에 쓸리는 줄도 모른 채 맨발에 슬리퍼만 신은 상태로 허겁지겁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딸과 남편에게 버림받고 집안의 유일한 구출줄이었던 대기업 임원 사위마저 놓치게 생겼으니 눈이 뒤집힌 게지요. 경희는 영숙 씨가 탄 차 문을 두드리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가 차창을 반쯤 내리자 경희는 그대로 주차장 바닥에 무릎을 콱 꿇어버렸습니다. 평생 남 위에 군림하며 떵떵거리던 여편네가 자기가 파출부라며 삿대질하던 동창의 차바퀴 앞에 엎어진 것입니다. 영수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고 미쳐서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 30년 전에 너한테 헌옷 던진 거, 고깃집에서 불판 닦을 때 너 무시한 거, 그리고 얼마 전 동창회에서 너 망신 준 거. 내가 다 벌 받을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경희는 제 뺨을 스스로 내리치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았지만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는 처지가 된 경희에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영수가, 우리 수정이는 아무 죄가 없잖아. 우리 딸은 내 비밀도 몰랐고 내 아들 민우를 진심으로 사랑해. 제발 내 죄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우리 딸 파움만은 말아줘. 수정이마저 잘못되면 나 진짜 한강 가야 해. 밍크코트가 흙먼지에 구질구질하게 더러워진 채 길바닥에서 통곡하는 경희의 모습을 보며 영숙 씨는 가슴 깊은 곳에서 30년 묵은 거대한 응어리가 서서히 아주 시원하게 녹아내리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경희야, 내가 돈의 힘으로 사람을 밟을 때는 내 세상 같았겠지. 하지만 세상엔 돈으로도 절대 살 수 없는 자식의 인생이라는 게 있는 법이란다. 영숙 씨는 차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경희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옛날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승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영숙 씨는 아주 낮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경희야, 고개 들어. 내가 오늘 내 바지 가랑이를 잡는 건 내가 지은 죄를 반성해서가 아니라 당장 내 집안이 망하게 생겼고 내 딸 앞길이 막혔기 때문이겠지. 끝까지 영악하고 이기적인 여편네 같으니라고. 영숙 씨의 서늘한 다그침에 경희는 어깨를 들썩이며 대답도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영숙 씨는 경희가 꿇은 무릎 앞에 아들이 사준 명품 악어 가죽 가방을 가볍게 내려놓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 딸 수정이의 인성은 내가 아니까 이 결혼을 시킬지 말지는 내 아들과 그 아이의 마음에 맡길 거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지. 만약 이 결혼이 성사되더라도 너는 내 눈앞에 평생 얼씬도 못할 줄 알아. 사돈자리 꿈도 꾸지 마. 너는 평생 죄인처럼 숨어서 내 딸 얼굴만 겨우 보고 살게 될 테니까. 영숙 씨는 말을 마치고 미련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백미러로 보이는 경희는 텅 빈 주차장 바닥에 엎어져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꺼져라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돈으로 유세 떨던 악인이 자기가 판 무덤에 갇혀 완벽하게 무릎을 꿇은 그야말로 눈물나게 시원한 인과응보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웠던 상견례가 지나고 어느덧 햇살이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영숙 씨의 아들 민우와 경희의 딸 수정이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숙 씨가 결혼을 허락한 이유는 오직 하나, 엄마의 잘못을 알고 눈물로 사죄했던 수정이의 진심과 내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내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그리고 부족한 저를 품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결혼식 날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영숙 씨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 수정이를 보며 영숙 씨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까지 물어 복수하는 건 진정한 어른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숙 씨가 선언했던 참교육은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게 실행되었습니다. 결혼식장 저 멀리 구석진 곳, 경희는 그날 상견례 때의 기세등등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빛바랜 한복을 입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위 민우의 눈치도 보지 못하고 동창들이 축하하러 올까봐 식장 구석에 숨어 있다시피 했지요. 사돈 자리의 권위는커녕 사위 집안의 경제적 지원은커녕 제 딸 얼굴도 사돈 눈치를 보며 겨우겨우 훔쳐봐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평생 돈을 무기로 남을 지배하려던 여편네가 이제는 평생 고개도 못 들고 살아야 하는 가장 비참한 벌을 살게 된 꼴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고 모두가 떠난 저녁, 영숙 씨는 아들이 선물해준 최고급 외제 세단을 타고 홀로 고향 땅에 계신 시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고등어 비린내를 풍기며 돌아왔을 때 아가, 애썼다 하며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던 내 시어머니. 치매로 정신이 흐려져 가면서도 우리 영숙이년 고생해서 어쩌냐며 눈물 흘리시던 내 어머니. 영숙 씨는 무덤 앞에 자풀을 조용히 뜯어내며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우리 민우 장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치매 걸렸다고 똥오줌 냄새 난다고 무시하던 그 여편네 기억하시죠? 오늘 그 여편네한테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고 왔습니다. 돈 자랑하던 여편네가 제 발밑에 무릎 꿇고 싹싹 비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바람을 타고 시어머니의 환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영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록 지나온 청춘은 서름과 눈물로 얼룩진 세월이었지만 묵묵히 정직하게 그리고 자식을 위해 온몸을 바쳐 살아온 내 인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남을 짓밟고 일어선 화려한 부귀영화는 모래성처럼 쉽게 허물어지지만 눈물로 씨를 뿌려 사랑으로 키워낸 자식 농사는 인생의 가장 단단하고 위대한 방패가 되어 부모를 지켜주는 법입니다. 영숙 씨는 거칠어진 자신의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자식을 키웠고 이 손으로 시어머니를 모셨으며 마침내 이 손으로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생선 비린내 다 지우고 향수도 좀 뿌려가면서 내 인생 당당하게 살렵니다. 저 참 잘 살았지요? 노을빛이 붉게 물드는 고향의 하늘을 향해 66의 위대한 어머니 김영숙은 그 어느 때보다 우아하고 당당한 미소를 지으며 힘차게 걸어나갔습니다. 멀어지는 그녀의 등 뒤로 진정한 승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여생의 서막이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모진 비바람 다 견뎌내고 오늘을 살아내신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며 쌓은 모래성은 결국 무너지지만 자식을 위해 정직하게 헌신해 온 여러분의 거친 손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훈장입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이 인생 사연이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우리들의 당당한 여정에 힘을 보태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